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는 많은 부분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인재 양성의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할 텐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여전히 주입식 교육만 강조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나 또 문제 해결력을 길러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으로 재정립하고 또 바람직한 교육 정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다. 동신대학교 에너지경영학과 김춘식 교수님과 이번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동신대학교 에너지융합대학에서 학생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는 김춘식입니다. 저는 이곳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이 소위 이공대 단과대학이죠. 에너지융합대학교에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예술이 연계된 소위 창융합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가 기술과 사회를 연동한다든지 또 인공지능 기술과 윤리, 철학 교과목을 연동한다든지 또 현대사회 미디어, 또 기후변화와 국제관계, 또 창의기행 이런 교과목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동신대 이공계 단과대학 교수님이시지만 네. 원래 교수님께서의 전공이 역사 문화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국의 대학에서 이미 대학 시절에 역사학과 문화인류학 또 고고학 이런 것도 공부를 했고요. 또 교육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독일로 유학을 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대학 1학년 다시 입학한 거죠. 그래서 네. 학사, 석사, 박사까지 역사, 교육학, 정치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이렇게 좀 다양한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네. 또 음악 듣기도 좋아했고 또 제 취미는 아직 아마추어지만 작곡, 춤추는 것 이런 것 주로 예술 분야가 저한테 항상 좋았습니다. 다들 그렇지만 예술 분야 음악이나 미술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면 다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후에 해보지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늘 관심이 있었다는 것. 아마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예술이 모두 융합된 그런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은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2006년부터 약 10년 동안은 네.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동신대 에너지경영학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직을 하신 셈인데, 네네. 원래는 이제 쉽게 말해서 문과를 전공하셨다가 네. 이과로 오신 거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예, 먼저 제가 2017년 이곳 그 동신대학교로 지금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임하자마자 제가 사실 대한민국 최초의 그야말로 인문학자 출신의 엔지니어 공대 교수라고 해서 좀 화제가 됐죠. 네. 한국일보에서도 아마 그것 때문에 크게 좀 인터뷰 기사가 실린 적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 독일의 그 대학, 베를린 공대라든지 뮌헨 공대 혹은 드레스덴 공대 혹은 아켄 공대, 유럽 지역의 많은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의 칼텍이라든지 MIT 등 이런 학교들에서는 공대이지만 인문학자가 교육과 연구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일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포항공과대학 인문사회학부에서는 제가 한 11년 동안 그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 인문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동료 교수님들이랑 개발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로 역사와 문화 분야의 어떤 교과목 강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100%다 소론문을 작성하고 또 학생 주도로 발표를 하고 또 학생이 직접 토론을 주재하고 하는 그런 발표 토론식 수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의 반응도 아주 좋고 또 이공계 전공 학생들이 사실 자칫 공과에만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은 우리는 전공 바보라고 하죠. 네. 그 용어가 있습니다. 팍 이디오트라고. 전공 바보가 되지 않고 정말 그 인문적인 사유 그리고 좀 균형 있는 시민 또 균형 있는 연구자로 이렇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인문사회 교육에 이렇게 조금 그 역량 있는 그런 연구자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이곳 동신대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창의융합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의 공과대학에서 특히 동신대학교 에너지융합대학에서 이 창의융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문 쪽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보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필요해서죠. 네. 세 번째로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한국 사회 이제 학벌 중심 사회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말 그 80% 젊은이들이 저는 제가 볼 땐 거의 다 방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20% 혹은 뭐 실제 움직이는 것은 5% 이내, 소위 스카이라든지 이런 출신들이 이게 지배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나머지 80%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동신대학교는 거기에 80%에 드는 학교에 이미 명백하고, 그래서 이전에 재직했던 대학에서 이거 동신대학교 오는 데는 상당히 그 큰 용기도 필요했지만, 이곳 와서도 창의융합 교육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의 수준을 좀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겠다. 정말 스마트하고 또 균형 있는 그런 학생들을, 그런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겠다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났더니 지금 현재 알고 계시지만 학령 인구가 급감하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그나마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전부 수도권으로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아예 학생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창의융합 교육을 하고 싶은데 학생이 없어서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일을 겪고 있는 거죠. 네, 방금 이제 그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네. 이제 지방 대학이 조금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네네. 지방 대학 교수님으로서 생각하시기에 지방 대학이 이제 뭐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 소멸, 뭐 인구 감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전남 지역이 경상북도하고 함께 전국에서 가장 그 인구 감소가 심한 그런 지자체 16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이야 당연히 뭐 출산율 저하라든지 뭐 거기서 따른 학령 인구 감소, 이거는 우리 전남 지역만 갖는 것은 아니지만, 네. 갖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전국 단위로 볼 때 전남이 특별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수도권 인구 집중화, 그나마 있는 대학생 좀 수도권으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는 정말 이 지방은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그 위기감이 아주 팽배하죠. 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뭐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이 지방대학 위기는 사실 지방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소멸과 국가 위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대부분의 자원이 수도권으로 이렇게 집중되면서 수험생들의 대학 선호도 또 마찬가지로 소위 스카이 혹은 인서울 또 뭐 수도권 대학으로 다 집중되고 있죠. 네. 심지어는 요즘 알고 있는 로스쿨 정도도 스카이 로스쿨이나 아니면 인서울 로스쿨로 적을 바꾸기 위해서 지혜시험을 보거나 또 응시자가 막 폭증하고 있죠. 네. 이런 어떤 심각한 어떤 수도권의 어떤 그 집중 현상을 어떤 개별 대학의 차원에서 위기로 보는 것은 이건 조금 정당한 주장은 아니죠. 반면 지방 대학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지역의 경제나 사회 문화에 차지하는 그 역할이, 그 비중이 굉장히 네. 크죠. 네. 현재 지방 대학, 지방의 소멸이 상당한 속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방 대학까지 문을 닫게 되면은 지방 소멸은 이제 소위 초가속화 될 것이 네. 자명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지방이 소멸되면은 수도권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지방에서의 어떤 인구 유입도 줄어들어서 사실상 수도권도 와야 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지방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 어떤 그 집중을 좀 해소하고 지방 균형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혁신도 시즌 2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좀 더 서둘러서 어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 이런 걸 지방 이전에 가속을 내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에도 좀 네.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네. 또 이와 함께 지방 대학들도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요구들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도 전면적으로 시정돼야 됩니다. 인구 감소나 혹은 대학 정원 초과 현상, 이런 것들은 역대 정권들의 어떤 인구 정책과 또 대학 정원 정책 실패했다는 결과인데요. 네. 그 책임을 지방 대학이 지라고 강요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된 상태에서 재학생 충원율이나 또 신입생 충원율을 이 같은 지표를 적용해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 심하게 기울어진 그리고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네.
때문에 지역 발전과 연계해서 지역 대학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전환을 해야 대학도 살고 지방도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방 대학도 말씀 주신 대로 혁신이 필요하죠. 많은 대학이 비슷한 학과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현재 대학 시스템에서 과감히 이렇게 탈피해 가지고 지역 발전을 좀 선도할 수 있는 특성화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 네. 근데 저희 동신대학교도 이런 그 맥락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 미래 산업, 즉 에너지 신산업 분야,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문화 관광 콘텐츠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교육 분야로 좀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창의 융합 교육을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먼저 이 창의 융합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무슨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른 말로 좀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 게 새로운 어떤 노멀리티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인데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잖아요. 특히 이제 교육 분야에도 급격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죠. 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도 AR, VR, 그러니까 실감 미디어나 또 XR, 혼합 현실이라고 하죠. 그런 실감 콘텐츠나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교육 환경, 또 메타버스 이런 것들 새로운 어떤 교육 기술이 신속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 문명 사회가 도래한 것은 이제 인간과 기술이 어떻게 서로 상호 공존하는가에 대한 이전의 관점에 어떤 혁신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넘어서 또 하나의 상수가 생긴 건데 인간과 기계, 인공지능과의 어떤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변화를 반영한 혁신은 이제는 필수적인 과제죠.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게 사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런 그런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력 그리고 인간, 사물, 자연에 대한 좀 심미적인 그런 감성. 아까 얘기한 예술이 왜 접목되었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두 다 인문학적 가치라고 하는데 이런 인문학적 가치가 기존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인문학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융합은 우리 삶을 정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미래사회에서는 이제 어느 한 분야에 갇힌 어떤 지식이나 능력만으로는 더 이상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이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 혹은 기술의 변화를 예측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런 변화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요. 또 인간다운 그런 삶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한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교수님께서 이제 대학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창의 융합 발표 토론 교육을 지향하고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주입식 교육이다 또 뭐 암기 위주의 교육이 위주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발표하고 또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네. 어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직접 강의해 보시면은 학생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예, 제가 이미 이전에 했던 대학에서도 수업의 전체 어떤 발표 토론식 수업을 했었고 또 이게 동신대학에서 지금 6년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학생들을 발표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게 사전에 미리 상담을 개별 상담을 해주고요. 네. 실제 수업에서는 75분 수업이면은 한 10분 정도 제가 도론격으로 큰 틀에서 그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해주지만 거의 대부분은 학생 중심의 그런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업을 계속 해오고 있고 또 대학에서만 이런 수업을 진행해 본 것이 아니고 포항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시행도 해봤고요. 또 이곳 전라남도에서도 작년 2021년부터 벌써 2년째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주도의 어떤 발표 토론형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학생들이 매우 낯설고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개별 상담을 통해서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는 사실 그런 인재를 요구하죠. 주어진 어떤 토픽, 과제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거기에 맞게 정보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판단해서 어느 특정한 기업이나 회사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소위 네트워크형 인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네. 이 포스텍 학생들 수업을 위해서 처음에 개발한 이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17년째 대학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적용해 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학생들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딱 과업을 수행하고 나서 지나고 나면은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 학술지, 학술 논문도 한 편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얼마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 발표도 효과성이라는 연구가. 네, 따끈따끈한 논문이네요.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죠. 아, 네, 고맙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독일로 가서 석박사 학위를 다 모두 마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독일로 건너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저는 우선 1980년대 초반 학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국 사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군사 정권 시기고 또 저도 그런 독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대학 생활을 겪었죠. 그러니까 사회적 현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은 저로 하여금 좀 보다 자유로운 어떤 대학 생활, 학문 분위기를 이렇게 찾게 만들었고요. 결국 이념에 대한 제한이 없이 네. 공부할 수 있는 독일을 첫째로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둘째로 이 독일 통일에 대한 어떤 그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건이죠.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모두가 원하는 것인데 제가 유학을 막 시작했던 1991년은 이제 독일이 90년 통일 10월에 됐으니까 막 통일이 된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분단 현실에 대한 어떤 역사적 책무의식, 그 당시에 젊었던 저는 그래서 책무의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런 그 독일 통일과 관련된 정치학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죠. 세 번째는 아무래도 그 학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네. 독일은 지금까지도 그 초등학교 입학부터 대학 박사 학위 받을 때까지 학비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점이 즉 노동하면서 노동과 학문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 선택은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직접 겪어보셨으니까 네네. 우리나라 교육 방식과 독일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예, 제가 독일에서 교육학을 직접 저도 석사까지 했기 때문에 실제 독일 교육 현장을 직접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네. 첫째는 이제 교육 방식에 있어서는 독일은 제가 왜 창의융합 교육을 시작한 것처럼 그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바로 창의융합형 발표토론식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문해력을 키워주는 교육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그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 해법을 네. 도출하게 하는 소위 대안주식 교육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습 과목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살펴보자,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건데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질문을 살펴보아서 무엇 하려고 그러니? 살펴보았으면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안을 제시해야지. 즉 대안 주식 교육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이렇게 한국에서는 좀 하고 싶었고요. 또 그걸 실제 제가 창의학 발표 토론 교육 프로그램을 그걸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교육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한국은 경쟁, 그리고 서열화, 그다음에 차별화에 있습니다. 우선 한국 교육은 경쟁 교육입니다. 물론 독일도 서로 학생들과 경쟁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국처럼 서열화나 차별화를 강조하는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독일도 성적은 있지만 즉 등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 성적과 더불어 등수 혹은 등급이 있어서 네. 모두 다 경쟁자가 되는 것이죠. 맞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등급을 받으려면은 나머지 2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다른 사람이 못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어떤 한국의 교육 구조라고 합니다. 네. 결국 서로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협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차별하게 만들고 등급을 나눠서 서열화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대한민국이 올해 그 몇 달 전에 국가 경쟁력이 세계 6위가 됐습니다. 그 영국의 어떤 싱크탱크 어떤 네가툰 연구에서는 세계 번영 지수를 매번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요. 우리 선진국이 됐죠. 눈 떠보니 선진국. 우리 박태웅 의장이 얘기하듯이 이 선진국 대한민국 교육은 전 세계에서 핀란드 다음으로 2위입니다. 네. 그런데 의료 보건, 의료 시설이나 환경, 의사들의 수준 보건은
전 세계 4위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국가이고 안전한 국가이죠. 그런데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상호 신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2019년에 139.7위였는데 지금 140, 올해 2022년에 통계를 보니까 142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국 162개국 중에 142위면은 최하위권인 거죠. 네. 근데 이 상호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상호 신뢰도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의료 보건 수준이 높은데 상호 신뢰도가 낮은 것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교육은 분명히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우리는 그렇게 전 세계 2위에 그런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도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네. 교육은 답변해 줘야 됩니다. 바로 그게 왜 우리가 이런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조금 바꾸자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어려서부터 뭐 점수로 뭐 등수가 갈리고 네. 이러다 보니까 서로를 네. 믿지 못하는 그런 경쟁 체제에 저희가 또 익숙해져 있는 것 예. 같은데 예.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 어떻게 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교육 체계 중에 유초등, 초중등 교육까지 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중등 교육 과정에서는 100% 차학융합 교육 체제로 전환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초중등 교육의 큰 문제는 뭐냐면은 대학 입학의 어떤 종속 변수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 우리가 좀 큰 기대를 걸어보는데 아직까지는 액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도권 대학의 어떤 혁신적인 어떤 정원 감축, 그다음에 지방 대학을 좀 살리는 정말 혁신적인 교육 어떤 체제 개편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방 대학의 혁신을 넘어서 정말 혁명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이건 바꾸지 않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입시 제도를 좀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품격에 맞는 그런 어떤 교육 제도의 개편인데, 뭐 다양한 해법이 있을 것입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대로 더 증진을 시켜줘야 될 거고, 또 조금 덜 잘하는 학생들은 역량을 키워주는 네, 그런 네. 교육일 텐데 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직업교육이라든지 어떤 평생교육 제도를 좀 과감하게 이렇게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도 뭐 논문도 쓰시고 많은 연구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앞으로 뭐 계획하고 있으신 것들 있으신가요? 예, 우선 그 창의학 교육을 제가 계속 대학에서는 계속 하고 싶고요. 네. 뭐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 고등교육 대학에서 이제는 창의융합 교육이 이전까지 없었는데 올해부터 새로운 어떤 고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만 창의융합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대학도 이제 창의융합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기존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창의융합 발표 토론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이미 전라도하고 경상북도에서 시행 중이지만은 좀 더 광주라든지 아니면 전라북도 등등 좀 더 확산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또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이렇게 좀 확대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연구 쪽에서는 기존 고등교육 구조 개편에 대한 그런 연구를 좀 지속하고 싶습니다. 특히 직업교육이라든지 또 평생교육, 그리고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그런 연구라든지 이런 걸 좀 계속 연구를 하고 싶고, 특히 독일의 어떤 직업교육이라든지 또 평생교육제도 이런 것들은 한국에 맞게 좀 잘 도입을 해서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적합한 그런 어떤 방안을 마련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학 연구도 제가 관심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네.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공동체에 대한 관심, 그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 책무 이런 것들은 사실 세계관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을 모르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이나 지역을 모르면서 국가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어떤 연구, 또 지역에 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어떤 연구 이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 함께 해보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교육에 관심이 지대한지를 느낄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또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